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많이 더우시죠?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 이틀째인데요. 서울은 38도에 육박해 전국에서 가장 덥다고 합니다. 네, 저희 폭염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우리 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 지원 확대와 방산 생태계 구축 등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네, 우리 방위산업 종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방위산업의 날을 정한 첫 번째 기념일이라는데 이렇게 방위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고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고 가장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높은 위험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그런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면 이제 그 역량을 인정받아서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는 데서 역시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함과 또 평화로움 그리고 민생, 먹고 사는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안보산업은 그중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겹쳐 있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또 대한민국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방위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역시 세상의 모든 영역에는 사람들이 관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은 또 사람이 만든 것이라서 언제든지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 현장의 문제점, 개선점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한번 들어보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제시를 한다면 첫 번째로는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 K 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전장에서 인공지능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위산업 영역에서 지금은 이제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방위산업의 수출 영역에서는 좀 특색이 있는데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안보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잘 이뤄내서 우리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 또는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제안 함께 들어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대통령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의 공개 토론회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네, 토론회 관련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염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 이틀째인데요. 서울은 예상했던 기온 36도를 훌쩍 넘어 38도에 육박했습니다. 네, 전국에서 현재 서울이 가장 덥습니다. 올해 서울 최고 기온이자 7월 상순 기준으로 역대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불과 7월 초인데 벌써 역대급 기온을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낮 동안 빠르게 기온이 오르더니 현재 시각 37.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서울 최고 기온이고요. 전국에서 현재 서울이 가장 덥습니다. 또한 7월 상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7월 상순 기준 역대 서울의 기온을 살펴보면 1위가 과거에 1939년 7월 9일에 36.8도였고요. 2위가 2019년 7월 6일 36.1도였는데 이 기온을 1도 이상 훌쩍 넘어서서 역대 1위를 기록한 겁니다. 기상 관측 이래 118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밀양 기온이 40도에 육박했는데요. 오늘 다른 지역 기온은 어떻습니까? 네, 사람 체온을 웃돌았던 동해안과 영남 해안은 오늘부터는 숨막히는 더위에서 잠시 벗어났습니다. 바람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고온 위험 지역이 태백산맥 동쪽에서 서쪽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인데요. 밀양은 현재 35도로 어제보다는 5도가량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주 후반에는 33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갑니다. 특히 초열대야가 사흘이나 나타났던 강릉은 밤사이에 25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릉 현재 낮 기온 28도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부터 3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주 후반에는 25도 안팎에 머물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의 폭염특보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해제가 됐습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태백산맥 서쪽은 폭염특보가 경보로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 서쪽 지방의 심한 폭염과 열대야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번엔 서울 한복판 도심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정소영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118년 만에 가장 더운 7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더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118년 만에 더위가 찾아온 서울은 땅 위에 햄도 익었습니다. 설마 익을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 12시쯤부터 아스팔트 위에 햄을 한번 올려놔 봤는데 3-4시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햄이 노릇노릇하고 또 딱딱하게 굳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생생한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생햄을 같이 준비해 봤는데요. 생햄은 이렇게 아직은 부드럽고 또 살색빛을 띠고 있지만 이렇게 바삭하게 익혀진 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올해 최고 더위를 기록한 가운데 한낮에 무리한 야외 활동을 하면서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낮에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밤낮 없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대전 27도가 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대전 35도까지 크게 오르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뜨거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폭염의 기세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물, 그늘, 휴식 이 3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네, 이렇게 3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경기 과천시에 있는 꿀벌 마을 주민들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경기 과천시 꿀벌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꿀벌 마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꿀벌 마을은 현재 36도가 넘는 날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비닐하우스 안에 집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집안 내부 온도를 체감하기 위해 온도계를 준비했습니다. 이 온도계를 보시면 현재 내부 온도는 40.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굉장히 덥고 습한 날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사는 주민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기도 없고 물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무슨 요즘에 날씨가 더운데 무슨 열사병 걸려서 뭐 죽으라는 것 같아서 정말 참담할 뿐입니다. 네, 이 가장 큰 문제는 지난 3월 이곳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고 나서 몇몇 가구에는 전기와 수도가 모두 끊긴 상황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전기가 끊기면서 선풍기도 작동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형광등도 불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주민들은 형광등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한밤중에는 너무 어두워서 호롱불을 이용해 저녁에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보기만 해도 상당히 더워 보이는데요. 현재 꿀벌마을에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신 거죠? 네, 현재 꿀벌 마을에는 약 45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로 하면 한 750여 명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이곳과 같은 비닐하우스로 된 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폭염 속에서는 너무 더워서 주민들이 한낮 시간대 집 안에 있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주민들은 폭염을 피하기 위해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상태고요. 마을회관에서 생활을 하고 이 폭염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꿀벌 마을이 앞으로 철거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과천시 3기 신도시 택지지구로 선정돼서 이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곳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일부를 순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방향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기에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너무 비싸서 선뜻 이주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말부터 철거가 예고된 만큼 이주 대책에 대한 고민과 협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1980년대에 조성돼서 약 40여 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온 이 꿀벌마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주거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과천시 꿀벌마을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MOU 체결을 발표한 유라시아 경제인연합회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특검팀이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장소는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요. 이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윤 의원을 언급하는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관련 의혹의 핵심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김 전 검사의 창원 의창 공천을 돕고 해당 지역구 현역이던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갑에 출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입니다. 명태균 씨는 당시에 김 여사로부터 김 전 검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김 여사가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 첫 압수수색을 했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소환을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양용호 유라시아 경제인연합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단체 임원 한모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유라시아 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023년 폴란드에서 있었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을 주최하고 이후 삼부토건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발표했던 단체입니다. 이 특검은 양 회장을 통해서 의혹의 출발점인 포럼과 업무협약 체결 과정에 주가를 조작할 목적이나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또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 2023년 삼부토건 등기 임원으로 있으며 이 시기 삼부토건 대주주가 된 DYD 경영본부장도 지낸 인물인데요. 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DYD의 실소유주
이일준 회장을 모레 소환 조사할 예정인 만큼 특검은 삼부토건 지분 변동 과정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를 조사할 예정도 돼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특검이 오늘 브리핑에서 공천 개입 의혹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고 관련자 조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한 만큼 김 여사를 향한 수사망도 곧 좁혀질 거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도 YTN에 공천 개입을 포함한 명태균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 조사에 앞서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간 연결고리가 먼저 확인돼야 할 거로 보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발단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이었다면 이 김 여사 연루 의혹의 시작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의 내일 3부 체크 메시지인데요. 금융당국 조사에선 계좌 등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아 김 여사와 이 씨는 당시 고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삼부토건과 이 씨의 관련성을 찾는 데는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등의 진술이 중요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의 대응 전략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귀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 내일 이뤄지죠?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내일 심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데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적었던 관련자들의 진술 변화를 중요한 증거인멸 시도 정황으로 내세울 거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등을 통해 사건 관련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하거나 압박했다는 내용인데요.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고 또 관련자들이 그 권위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만큼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관련자 진술이 어떻게 변했다는 건지 입증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죠. 네, 특검이 대표적으로 내세운 사례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입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오다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빠진 뒤부터 진술을 바꾼 경우인데요. 비화폰 통신기록 등 증거가 제시되면서 통신기록 삭제, 체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기 시작한 거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이런 정황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김 전 차장의 진술을 관리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칠 거로 보입니다. 강 전 실장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에 들어온 뒤부터 검찰 특수본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건데요.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에 들어와 강 전 실장의 답변을 유도하거나 검사의 질문을 중단하길 반복했다며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대비해서 외환 혐의 수사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내란 혐의 외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죄명과 관계없이 혐의가 입증되려면 안보 라인의 어느 단계까지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이들에게 포상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다 합참과 국가안보실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인데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고 나면 이 같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네, 만약 윤 전 대통령 신병이 다시 확보되면 관련자들의 신병도 줄줄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죠.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강의구 전 실장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의 공범으로, 박 전 처장 등 경호처 간부들은 체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각각 지목된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한 여러 사유 가운데 하나로 범행의 중대성을 꼽았는데요. 이 사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특검도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신병 확보를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인데 윤 전 대통령이 심사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는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상병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부르기로 했다고요? 네, 최상병 특검은 VIP 경로설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는 11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장이 참석했던 지난 2023년 7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가 경로설이 불거진 자리인 만큼 수사 외압과 관련해 당시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또 어제 소환 조사했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VIP 경로설과 관련해 각각 조사를 진행했는데 파악해야 할 내용이 더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최상병 사망 사건 기록의 이첩, 회수 과정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사흘 동안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법원 종합청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신문과 재판 기일이 각각 잡혀 있어서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해 경력 2천여 명을 배치하고 불법 폭력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에는 기동대 30개 부대와 안전 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 점이 배치됩니다.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우리나라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조속한 협의보다 국익을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며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대책회의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1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된 오늘 회의에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 차관과 대통령실 참모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건 피했고 이번 달 말까지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게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국내 관련 업종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실장은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열어 관세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의 시간을 얻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1%포인트 관세가 더 올랐는데 우린 최악은 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시기는 조율 중이지만 한미 정상회담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에서도 한미 안보수장이 회동하고 관세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요? 네, 대통령실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현지 시각 7일 만났습니다. 미국이 우리 측에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이후 진행된 일정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우선 이 자리에서 관세 등 한미 현안 협상과 관련해 두 나라가 동맹 정신의 기초에 협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측도 공감을 표한 뒤 관세 서한이 발송됐지만 실제 부과 시점인 다음 달 1일까지 시간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미 측이 밝혔다는 겁니다. 우리 측은 또 새 정부의 실용 외교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동맹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한미 조선 협력을 두고 정부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 결집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그러면서 한미 안보실장 협의가 유용하다는 점에 대해 평가하며 앞으로도 당면 현안과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소통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잖아요. 이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서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관련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참석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이 대통령이 방송 장악을 할 생각이 없다며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이는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까웠다고 밝혔는데 이 대통령 역시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판단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개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데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가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각 부처에는 공통공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검토해달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곧 방학철인 만큼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 점검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내각이 빨리 자리 잡는 게 민생 회복의 시작이라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을 겨냥해 범죄 종합 선물 세트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7월 국회 둘째 날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네요. 네, 우선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조금 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습니다. 7월 국회에선 이런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여당 상임위원장단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생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진성준 의장은 이 대통령이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을 두고도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를 잘 구현한 법안이라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예정된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를 원활히 진행해 새 내각을 빠르게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새 내각이 조속히 구성되는 것이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7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37개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농업사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들도 포함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국민검증센터를 발족하고 장관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후보자들의 흠결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곳으로 이곳으로 들어오는 각종 제보를 실시간 공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청문회 첫날인 오는 14일에는 남편의 스톡옵션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이어 제자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남편이 코로나19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주요 검증 대상입니다. 국회 산중에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견을 열고 산업부 김정관, 중기부 한성숙 장관 후보자가 각각 두산과 네이버 출신으로 두 기업이 성남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공직 뒷거래가 의심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후보자들을 가리켜 범죄 종합 선물 세트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이 국민이 아닌 피의자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검증센터 단장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는 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후보자는 반드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의원 사퇴로 혁신위가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좌초하면서 당내에선 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인적 쇄신이 필수적인데 이른바 주류 인사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어 혁신을 이루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이탈리아 출장 중 기자간담회를 가진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진 뒤 변화하려는 고민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많은 국민이 상당히 후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마음 한쪽엔 불안함도 있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내일이 무너진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내란 수계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습니다.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내일 오후 윤석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4개월간의 탈옥 생활, 그 끝이 보입니다. 내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리는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처음에 신청했을 때 제가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한 것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그 부서가 아닌데도 청구했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특검에서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는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저희는 뭐든지 이번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듀 프로세스, 법적 그 적법 절차가 지켜주기를 바라고요. 네, 내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해서 무리한 청구임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넉 달여 만인데요. 윤 전 대통령 출석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우선 뭐 포토라인에 또 검찰에서 내란 특검을 출석하면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법원 앞이니까 자신의 어떤 소명하는 뜻을 함축적으로 몇 마디라도 할 것인가, 뭐 이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아마 내일은 또 지나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구속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부당성을 직접 진술하지 않겠나. 실제 그 헌법재판소 5차 공판에서 본인이 아주 국회에 들어가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각종건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직접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 아예 안 쓰는 말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냐 했는데 바로 연이어서 본인이 쭉 그 부당성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인원이라는 말을 거의 한 1분 만에 3번 연달아 써서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는 것이 거짓말로 탄로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실질 심사 과정에서 실제 말을 많이 함으로써 결국은 부당성에 대한 소명보다는 오히려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법관들의 판단을 더 굳히는 그런 그 궤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 법원에서는 특검에서의 모습과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특검의 구속영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경찰은 두려워할 거라면서 총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줘라 이렇게 진술했다는 것. 이런 점들이 내일 이제 영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가지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걸 저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경호처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의지에 따라서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특검이 영장 청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체포 당시에 총기 후대 순찰을 갖다 경호원들에게 이렇게 경호처장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가장 본인이 신임하는 그런 경호처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또 이제 특검 수사에서 당시 김수훈 처장이 그대로 진술을 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입장은 상당히 곤혹한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이 방해 부분과 함께 또 직권 남용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을 다 가지고 이제 영장을 청구한 건데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을 발부할 때는 중대 범죄나 또 도주 우려가 있다든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원 영장 그 실질 심사에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뭐 그렇게 호소할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공명정대한 심판 판단은 뭐 영장 심사인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4개월간의 탈옥 생활 이거는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풀어준 부분인데 그걸 탈옥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정도로 이걸 사실상 재판부에 이거 압박하는 행위거든요. 또 그렇지만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뭐 체포를 본인이 저지하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본인의 방어권 행사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법원의 영장 집행을 갖다 막은 것은 그건 잘못된 행위죠. 네. 뭐 이런 결정이든 저런 결정이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특검 조사에서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땐 서울구치소에서 경호를 맡았고요. 구속 취소로 석방됐을 때도 관저에서 퇴거할 때도 동행한 최측근입니다. 자타공인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에 경호처가 동원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그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4번 신청한 끝에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한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숭고한 임무를 충성을 다해 다 하겠다 답변한 것뿐인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특검이 비화폰 내역을 시간대별로 따져묻자 관련 내용을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참여한 경찰 조사 때와 달리 이들이 참여하지 않은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 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특검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김성훈 전 차장 측은 진술을 바꾼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악당들한테 의리는 없어요. 조폭들 이런 사람들 의리 없어요. 그래요. 돈 앞에 충실한 거고 권력 앞에 충실한 거지. 저는 뭐 연대고 보고 이런 거 없고 오히려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내란 특검이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 번복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악당들에게는 의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진술 번복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뭐 윤건영 의원이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전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호위무사 아니냐. 자신이 다 뒤집어 쓴 거 아니냐.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따르면 뭐 장세동 경호처장 같은 돌쇠 이미지, 보수를 위해서 지키는 이미지, 뭐 의리를 중시하는 뭐 이런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한 며칠 새 알려지는 내용으로 보면 김성훈 차장이 호위무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하는 자위무사로 전락해버렸다 하는 그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원들이 기관 단총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걸 딱 울루매고 마치 경찰이 들어오면 난사할 듯이 기관총을 이렇게 이제 무력 시위를 했는데 그 지시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내렸다 하는 것을 그 진술을 김성훈 차장이 지금 그 특검 수사에서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변호인이 있을 때는 이런 말을 안 하다가 잠시 시간을 비운 사이에 김성훈 차장이 이런 진술, 사실의 관계에 입각해서 진술했다. 또 칼을 써서라도 막아라. 이런 말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만약에 이런 사실이 이제 맞다. 특검에서는 이것이 이제 진술을 들었다라고 하면 명백하게 어떤 해유에 의한 증거 인멸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따라서 이런 일이 해유에 따른 증거인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속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특검이 이제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런 사실관계에 입각했을 때 내일 구속될 확률이 이것으로 인해서도 거의 뭐 99% 이상 구속되는 사유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윤 전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이 번복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김 전 차장과 특검의 입장이 좀 다르긴 한데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4번 신청한 끝에 검찰이 청구했고 근데 법원에서 결국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김 전 차장에게 압박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 심리가 왜 없겠습니까? 김성훈 전 경호처장이. 더군다나 경찰 수사에 의해서 경찰이 검찰에 요청해가지고 4차례 영장 청구를 했지만 다 이제 법원에서 기각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에 의한 뭐 그런 검찰이 기소 영장 이 청구 이게 아니고 이제 특검이에요. 별도의 법률에 있는 특별 법률에 의한 이 특검에 의해서 이제 만일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면은 뭐 과거의 경찰 수사에서의 영장 청구하고는 하늘 땅 차이가 크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특검에 진술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변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이런 게 분명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있을 때는 뭐 그 입장을 기존의 진술 입장을 유지하다가 나가고 난 뒤에 진술을 번복했다. 저 내용은 아무래도 특검에서 나온 사실일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저는 그 특검에서도 없는 내용을 또 언론들한테 흘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단히 참 안 좋은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최은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의 가장 큰 요건이 증거를 갖다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이 영장을 발부를 해요. 신변을 구금한 가운데 앞으로 수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특검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더군다나 이제 또 이거 말고도 강의구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 이후에 사후 문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폐기 처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 남용으로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에 의해서 폐기되어졌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김 전 차장도 구속될지 모른다는 그 압박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메스를 들고 당을 변화시키겠다며 혁신위원장 제안을 수락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어제 임명 발표 20여 분 만에 전격 사퇴를 했죠. 국민의힘은 혁신의 시동조차 걸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저한테 하지는 않았고 굉장히 난감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당의 분란만 초래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인적 쇄신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혁신위가 성공하고
또 비대위가 성공하고 결국 우리 당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니 두 사람은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예, 그것도 아닙니다. 추상적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것도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두 사람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쌍권 지도부는 발끈했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혁신위원장직을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것 자체가 혁신 대상이라고 직격하며 갑작스러운 철수작전 배경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돌았기 때문이라고 저격했습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이익 추구를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점이 정말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같은 당의 혼란에 대해 송원석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을 다시 세우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고 계신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안철수 의원의 깜짝 발표, 혁신위원장 사퇴를 밝히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는데 결국 권영세, 권성동, 쌍권 지도부에 대한 쇄신안이 거부당한 게 주된 원인이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이 얻은 것은 이제 인적 청사이라는 이제 명분으로 당 대표 출마를 하는 그런 이제 그 명분을 얻었다 하는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뭐 이득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 하면은 이런과는 정반대로 철수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철수를 너무 많이 해와서 고질병이다. 뭐 이런 그 철수병이라는 그 별명까지 얻었는데 이번에도 또 철수를 해버려서 그런 고질병이 또 도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비난도 있습니다만 우선 이제 정치적으로 좀 미숙합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삼고 초래를 했어. 그럼 수락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혁신위원회에 대한 구성의 정권을 받아야 되고 또 앞으로 혁신안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혁신안이 비대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야 된다. 또는 차기 지도부가 받아들인다는 그런 그 전제 조건을 달고 승낙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혁신위원장을 받았다가 닷새 만에 돌연 또 철수해버렸다. 이런 것은 좀 정치적으로 미숙함이 드러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네, 인적 쇄신 대상으로 추정되는 권성동, 권영세 의원 SNS에서 발끈하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권에 욕심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최인호 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민주당 측에서 저렇게 국민의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저런 지적을 한다는 게 정말 뼈아픈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도 15분 만에 비대위에서 혁신이 이제 의결한 이후에 바로 이렇게 사퇴 논란을 벌인 부분은 이게 정말 참 국민들에게 볼상사나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원석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앞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약간의 35세 청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당의 5대 계획안을 조건 없이 당시 원내대표로 선출된 자신도 이걸 수용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뒷받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비대위원장 임기를 갖다 권영세 앞에 비대위원장 잔여 임기 6월 30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 때까지 이 핵심의 작업 변화와 쇄신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갖다 자임해 주시고 우리 당은 그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확보하는 게 저는 그게 맞았다 생각하는데 그 결론은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이 계획안은 이거는 혁신위원회 안에서 이걸 녹여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혁신위에서는 좀 전에 최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제대로 단도리를 하지 못하고 혁신위 위원장을 수락한 것은 실책이죠. 그럼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적 청산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또 혁신위 위원 구성도 그 정권을 나한테 주라. 그리고 혁신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한 사안은 당에서 조건 없이 수용해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전국위원회에서 반드시 추인을 해서 약속을 한다는 실천을 한다는 그 약속까지 받아내고 네. 이 핵심 작업을 언론과 함께 국민 여론과 함께 또 당원들의 지지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저는 막 참 뒤늦게 그걸 하기는 하니까 또 송은석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인적 청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 판이 깨진 이 모습 과연 국민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렇다 해도 20%대 이 지지율은 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정도면 더 곤두박질 쳐 있을 거니까요. 예, 당내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란 특검 브리핑이 진행 중이어서 속보를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자정에 집행이 되는데요.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지금도 구속이 돼 있는 상태지요. 구속이 연장되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신문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참여자는 구속신문 자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의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오늘 자정에 집행되면서 결국 구속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신문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참여자는 구속신문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밝히지 않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 내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또 철수했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 의원님의 열정이라든지 뭐 진심을 좀 이해해주고는 싶지만 사실은 그 방법이 너무 미숙했다. 그리고 방법조차도 또 민주적이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약간 조직과 이런 시스템의 일을 안 해보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반윤에 기치를 드는 대표 주자가 된다 하기에는 약간 좀 1% 부족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혁신위를 시작하면서 그때 초심에서 그냥 진행을 하고 모든 것을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했다면 반윤의 기치를 드는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또 다른 철수가 돼버린 거라. 안철수라는 이름과 달리 또다시 철수했고 가장 단명한 혁신위원장이라는 불명예 기록만 남겼습니다. 국민의힘에 메스를 들겠다고 했지만 오염된 칼로는 수술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심을 외면하고 당권만 쫓는 국민의힘은 고쳐칠 수 없는 구제불능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라는 이름과 달리 또다시 철수하게 됐다. 오염된 칼로는 수술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이다. 민주당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인적 쇄신, 쌍권, 인적 청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당대표 출마의 명분으로 삼아버렸는데 실제 소위 쌍권, 권성동 원내대표 또 비대위원장 그런 이제 분들이 내내 친윤적인 행보를 보였고 또 탄핵 과정에서도 사실상 탄핵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고 그리고 그 탄핵이 결정되고 난 뒤에는 결정적으로 정당 쿠데타다라는 그 말을 들을 정도로 김문수 후보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한덕수 후보를 새벽에 날치기로 처리해서 강제 후보 선출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의 정치적으로 짜고 친윤 정권을 오히려 연장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정당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냐. 물론 당원들의 반대 때문에 당원 투표에서 거부로 됐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이력을 봤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적 청산 대상의 일요다라는 것은 저는
일반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미숙했다는 것은 혁신위를 이렇게 이제 출범해서 명분을 쌓아가면서 어떤 그 대선 패배와 또 내란에 대한 동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우는 그런 상황에서 인적 청산을 들고 나왔으면 오히려 성공도 시키고 자신의 정치력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인적 청산을 들고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표 출마의 명분은 얻었지만 그러나 정치적 미숙함은 여전히 보여준 그런 안철수 의원에게는 양면에 있는데 오히려 저는 뭐 부정적인 여파가 더 커 보입니다. 예. 친윤 친한 할 것 없이 안 의원에 대한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는 방송 3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진실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한 건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은 방송 장악과 언론 장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네, 과방위에서 만든 방송 3법 개정안이 아니라 방통위 안을 따로 만들라는 주장.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 여당의 엇박자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진숙 위원장과 날선 모습을 보여왔던 최민희 과방위원장, 눈을 부릅뜨고 재차 확인합니다. 정확히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 안을 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 아니요, 방송 3법에 대한 지금은 방송 3법 방송 3법에 대해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 그렇게 지시하셨다고요?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네, 국무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인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후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지시라기보다는 질문에 가까웠다고 강조하며 이런 질책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어떤 경고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활용하지 말라 이렇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거겠죠? 당연하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제 방통위 상임위에서 가방위 상임위에서 저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입장이 나올 리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현재 정권이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 지금 현재 방통위 자기 밑에 관련 그런 공직자들 많은데 없는 말을 자신이 꺼내다가 어떤 할을 입을지 본인 누구보다 잘 알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짚은 내용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은 밖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이제 갈래고 도리인데 그걸 왜 했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걸 이제 그 방식을 또 가방위 상임위원장인 또 최민희 의원 저런 식으로 욱박지르기 하는 식으로 당신 말 잘못했으면 나중에 큰일 다쳐 이런 식으로 겁박하는 모습에 저런 상임위원장 진행은 저는 걸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 3법이라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 주도로 또 가방위에서 이걸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송 3법 내용이 보면은 KBS, MBC, EBS 이런 방송 이사진을 대폭 늘리고 그 이사진의 대부분은 방송 관련 어떤 시민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특정 정당이 아무리 공정하게 방송 3법을 주도적으로 개정했다 그래도 이거는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납득하지는 않겠죠. 예,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에게 지시를 내린 것인지 단순히 의견을 물은 것인지 이 공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에서 118년 만에 가장 더운 7월 상순 더위가 기록된 데 이어서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4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0도를 넘은 곳은 공식 관측소가 아닌 무인 관측 장비가 있는 지점으로 경기도 광명 철산동 기온이 40.2도, 파주 광탄면 신산리 기온이 40.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인 관측소 지점이지만 40도를 넘은 기온이 나타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역대 전국에서 공식 기온으로 가장 높았던 기온은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기록된 41도가 최고 기온입니다.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날씨 소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는 한증막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내부 온도는 40도를 넘어섰고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가만히 서 있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북 청주 비닐하우스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우스 안은 보기만 해도 더위가 느껴지는데요.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가 있는 곳은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얼마나 더운지 온도계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부 온도, 최고 온도인데 40도가 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이 최저 온도 역시 39.1도로 40도에 육박하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바람도 전혀 불지 않고 있고 더운 공기 때문에 한증막을 방불케 하는데요.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온열 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비닐하우스 환기시설 점검과 폭염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온이 높은 대낮에는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제 현장 점검도 통해서 시설은 잘 쳐져 있는지,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들 계신지. 충북 전역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 충북 청주의 경우 오후 4시 기준 낮 기온이 36.3도를 기록했습니다.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충북에선 열사병과 열탈진 등 모두 4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주로 실외에서 발생했는데 논이나 밭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충북 북부 지역에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충북 제천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 많은 곳엔 6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습 소나기로는 숨막히는 무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체감온도는 기온의 습도에 영향이 더해져서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건데 이 습도가 10% 정도 높아지면 체감온도를 1도가량 상승시키는 특징이 있어 오히려 더 습하고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햇볕이 강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부득이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시원한 물을 수시로 마시고 그늘에서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구미시 산동읍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것을 작업 뒷정리를 하던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구미의 낮 기온은 37도를 넘었고 숨진 노동자의 체온은 40도 안팎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어제까지 폭염 등으로 죽은 가축은 13만 7,300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 5,800여 마리나 많은 규모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폭염특보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가 지난해 2배로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전국에서 98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요. 누적 환자가 97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정 사망자 역시 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명보다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통계에 잡히진 않았지만
어제 경북 구미에 조금 전 전해드렸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진 것도 온열 질환이 원인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역대 최고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낮 동안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타이완을 핥히고 지나간 제4호 태풍 다나스가 오늘 오후 중국 동부 연안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않는 곳에선 40도에 달하는 찜통더위에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중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태풍의 경로와 피해 사항부터 짚어주시죠. 네, 제4호 태풍 다나스는 일요일 밤 늦게 타이완 남서부 자이현에 상륙한 뒤 해안선을 타고 북상했습니다. 시속 200km의 강풍과 최대 6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2명이 숨지고 500명 넘게 다쳤습니다. 300년 된 사찰 붕괴를 비롯해 태풍 피해 신고만 5,200여 건이나 폭주했습니다. 66만 가구가 정전을 겪었고 13개 시와 현에서는 휴교령도 내려졌습니다. 여객기는 300편 이상 결항했고 여객선 124편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태풍은 오늘 오후 중국 본토 동남부 저장성 연안에 상륙할 예정이어서 중국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폭염 속에 열사병 환자도 속출했다고요? 네, 중국 기상대는 내륙 11개 성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7도에서 39도에 달할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서북 신장자치구 투르판 분지나 산둥성 일부 지역은 40도를 웃돌 거로 보입니다. 그제 칭다오의 한 대학에선 에어컨 없는 경비실에서 일하던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5일 옌타이의 대학 기숙사에서도 학생 4명이 응급실로 실려가는 등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지난 4일 전력 사용량은 역대 최고인 14억 6,500만 킬로와트를 기록했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변압기가 과열로 폭발하거나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찜통더위 속에 잠 못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앞서 중계 현장에서 보신 대로 오늘 서울이 118년 만에 가장 더운 7월 상순더위가 기록되면서 폭염이 비상입니다. 네, 이번 주 후반까지는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최근 한반도 주변 바다까지 다시 뜨거워지고 있어서 앞으로 남은 여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기상재난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나갔다 왔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네. 서울이 역대급 기온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예상대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까지 올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지금 37.8도, 그러니까 이 38도에 지금 육박하는 기온인데 7월 상순 기준으로 한다면은 역대 1위 수준이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7월 상순 기준, 그러니까 올해 보시는 것처럼 역대 1위 수준인데 이 기준값이 역대 1위 값이 1939년 7월 9일 날 관측이 됐던 36.8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1위가 기록이 되면서 이 기온이 역대 2위로 좀 밀려났고, 그리고 2019년 7월 6일 기록됐던 이 36.1도 기온이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온도 지금 3위로 밀려났고요. 그리고 3위 기록은 36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기온을 모두 갈아치우면서 역대 1위로 올라선 건데 서울 지역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게 1907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가 계산을 좀 하면은 118년 만에 가장 더웠던 7월 상순의 날씨가 되는 셈입니다. 특히 지금 이 기온들은 공식 관측소 지점에서 기록된 기온이고요. 이 관측소 지점 외에 무인 관측 장비가 있는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경기도 광명 철산동 기온과 파주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광탄면 기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전국에서 이 공식 기온으로 가장 높았던 기온이 2018년도 8월 1일 날 관측이 됐던 홍천 기온인데 이 기온이 지금 41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기온이 넘어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밀양도 40도였고 지금 40도 넘는 지역이 곳곳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좀 기온이 어떤가요? 네, 어제 밀양 기온이 이 40도에 지금 육박했습니다. 이
9도를 조금 넘어선 예.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까지 사람 체온을 좀 웃돌았던 이 동해안 지역과 영남 해안 지방은 사실 오늘은 좀 숨막히는 더위에서는 살짝 좀 벗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강릉 기온 같은 경우는 오늘 30도를 좀 넘지 않았어요. 네, 반대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지금 기온이 좀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예. 네, 이유는 지금 바람 방향이 이 서풍 계열에서 지금 동풍 계열로 조금 반대 방향으로 좀 바뀐 상황입니다. 화면을 네. 잠시 보실까요? 네. 네, 지금 보시면 그동안은 이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지금처럼 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이 동해안 지방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때문에 이 동해안과 영남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그동안 이 38도를 넘어서는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보시는 것처럼 차가운 동풍이 불어들면서 이 산맥 반대쪽, 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때문에 오늘 이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방 그리고 이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이 태백산맥 동쪽 지방은 이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고 이런 양상 때문에 현재 이 특보 상황도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요. 예.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선으로 좀 가른 상태인데 네. 이 동쪽 지방은 대부분 이 주의보나 아니면 이제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된 상태입니다. 예. 이 동해안 쪽은 기온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특보가 해제됐고 이 서울은 지금 폭염경보로 강화됐잖아요. 예. 이 서쪽 지방은 지금 붉은색이 지금 되게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폭염경보가 대부분 내려진 상황입니다. 예, 정리하면 동해안과 영남 지방이 아니라 이 수도권과 서쪽 지방이 지금 더 더운 건데 네, 맞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급증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7월 6일 기준으로 이제 온열 질환자 수를 지금 집계를 해왔는데 875명이었는데 예. 조금 전 이 속보가 나갔는데 어제 기준으로 네. 8일 기준으로 977명이다라고 1000명에 육박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사망자는 7명이고요. 지난해랑 좀 비교를 해보면 300명 이상 많은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50명씩 지금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오늘부터 지금 이번 주 후반까지는 이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심한 폭염이 계속해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온열 질환자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심한 폭염이 계속될 때는 기온이 가장 높게 오르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태양이 가장 강한 시간이기 때문에 네. 야외 활동을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햇볕이 좀 차단되는 그런 모자나 양산 또 선글라스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 카페인 음료보다는 물을 마시고 또 수분을 좀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네. 가장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 35도가 넘는 이 폭염이 좀 지속이 될 때는 예. 이 농촌 지역의 경우는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 노인분들 사고가 지금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날에는 이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가 보통 40도를 순식간에 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 1시간 아니 30분만 지나도 숨이 턱턱 막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비닐하우스 작업은 되도록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게 여름철 차 안에서 이 아이나 반려동물들 그리고 이렇게 혼자 두지 마셔야 되고 또 이 차 안에 터질 수 있는 보조 배터리 또 리튬 이온 배터리 등은 절대 두고 내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폭염이 이렇게 심해지면은 이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지나 좀 걱정이 많은데 내일 서울도 뭐 36도가 예고가 됐고 언제까지 좀 더위가 계속 될까요? 우선 내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 후반까지는 지금처럼 심한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한 더위에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서 저희 김민경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렸을 텐데 이번 주 북태평양 고기압의 본체에서 좀 떨어져 나온 덥고 습한 성질의 고기압이 현재 우리나라 동쪽에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같은 찜통 더위가 좀 계속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더위를 몰고 오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키가 큰 고기압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대기 상하층을 이 고기압이 다 채우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의 흐름이 보통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이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더위가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열기가 낮 동안에 35도를 넘어서면서 충분히 기온이 올랐다가 밤 사이에도 지속하고 다시 또 낮에 더위가 이어지고 이 더위가 다시 밤으로 이어지면서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되고 열기가 쌓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열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이 더위가 주 후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금 예보를 좀 보시면은 예. 지금 서울 기온인데요. 네. 오늘 11시에 지금 나온 기온입니다. 제가 지금 선을 좀 그었는데 오늘 밤 사이에 최저 기온인데요. 지금 아침 최고 기온이 27도로 지금 예보가 됐고 예. 그리고 체감 온도가 29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정도면 초열대야 수준이고요. 내일까지는 36도로 지금 예보가 된 상황입니다. 목요일도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이기 때문에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낮 기온도 35도 정도로 한낮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는 계속해서 폭염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주말 이후에는 잠시 기온이 조금씩 더 떨어지면서 폭염과 열대야, 지금처럼 심한 35도를 웃도는 더위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이렇게 폭염이 절정을 이루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바다가 뜨거워지는 것, 이 부분 눈여겨볼 지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역대급의 더위, 그러니까 지난해 역대급의 더위가 기록된 건 모두가 좀 다 같이 좀 체험을 해서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난해 이 바다 온도가 사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올해 초반에는 지난해와 달리 예년보다 좀 차가운 바다가 좀 차가운 상태였고 특히 최근 평균보다도 한 0.9도가량 바다 온도가 낮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6월 이후부터는 이 바다 온도가 급격히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프를 좀 보시면 실제로 지난해와 예년에 비해서 2도가량 높은 기온을 지금 6월 이후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7월 들어서 해안 곳곳에서 고수온 예비특보가 지금 내려진 상황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충남 해안 쪽, 그리고 전남 해안 쪽, 그리고 제주도 이 해안 쪽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예비특보, 고수온 예비특보가 지난해보다 한 일주일가량 빨리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수온이 벌써 30도에 육박하는 곳이 있는 상황이고요. 고수온 예비특보의 경우 이 수온이 한 25도 이상일 때 발표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한 28도를 넘으면 이 예비특보가 주의보로 바뀌고 28도 이상이 한 3일 이상 더 지속된다고 한다면 경보로 더 격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온 분포를 좀 보시면은 지금 제주도 부근의 수온이 지금 맨 위에 이 빨간 조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온이 가장 오른쪽에 지금 7일 정도에 보시면은 벌써 한 28도의 선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기온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주의보 수준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이 상태가 더 오래 지속을 한다면 앞으로 주의보 이상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살펴봤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 그래프를 이 그래프대로 앞으로 이 예년 기온과 지난해 기온보다 좀 눈에 띄게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바다 기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7월 중순 이후에 이 바다 온도가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 상황을 좀 보시면 이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올해 바다 상황이 지난해처럼 간다고 한다면 지난해보다 더 심한 이 뜨거운 바다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바다가 뜨거워진다면 앞으로 여름 날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바다가 뜨거웠기 때문에 폭염은 물론이고 이 호우 상황도 만만치 않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네, 올해 이미 지금 폭염이 역대급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바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면 폭염은 물론 이 호우 상황도 지난해 못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현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폭염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종 마약을 액상 전자담배에 주입해서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던 국제 마약 조직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네, 해외 마약 중간 경유지에서 체포돼 실제 밀반입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이들은 강남 일대에서 수사기관에 걸리지 않는 마약이라고 소개를 하며 유통망을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모습이 포착된 30대 남성. 지난달 19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검거된 국제 마약 조직 총책 싱가포르인 A씨입니다. A씨 등 일당 4명은 신종 마약 애토미데이트를 국내에 대량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각 효과와 중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코카인과 혼합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주입한 뒤 매월 2만 개씩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거 과정에선 5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23억 원어치의 합성마약 카트리지 4,900여 개가 압수됐습니다. 지난 2023년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사건으로 알려진 애토미데이트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신 마취제입니다. 특히 불법으로 제조될 경우 성분과 함량이 불분명해 자칫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책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싱가포르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접근해 수사기관에 걸리지 않는 마약으로 소개하며 은밀히 유통망 구축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전자담배가 흔하게 이용되는 국내 여건에서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이들의 경유지인 말레이시아로 유원을 급파해 현지 수사당국에 핵심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종 마약을 국내에 대량 밀반입하려던 국제 마약 카르텔을 해외에서 선제적으로 무력화한 첫 사례라며 국제범죄 조기경보 활동을 빈틈없이 수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며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특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일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데 그동안 관련자들 진술이 좀 변했다. 이 부분에 좀 유념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네.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 피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특정 인물들과 같이 입회해서 조사를 받았을 때 이 진술의 변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전직 대통령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사실상의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진술을 바꾼다라든지 회유한다라든지 즉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주력해서 주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그리고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다들 이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입회하지 않았을 때 진술이 좀 바뀌었다라고 전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좀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혐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물증들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기밀성 있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위이다 보니까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 외에는 딱히 명백하게 죄를 입증할 만한 그러한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러한 진술에 오염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회유라든지 압박을 느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훈 전 차장의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입회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고 유의미한 진술이 나왔고 반대로 이 강 전 실장의 경우에는 원래는 본인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다가 변호인단이 입회하니까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자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된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 내란 특검이 공소장 내용이, 그러니까 영장 청구 내용이 유출됐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잖아요. 근데 보통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소 내용을 유출하는 경우는 다소 있었지만 이렇게 피의자 쪽에서 유출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피의자 측에서 이 공소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한 사람이 이렇게 유출을 한 것이다라고 그것이 누구인지까지 특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이후에 그 영장 청구서가 제출된 이후에 특정 변호인이 이것을 등사해 갔고 아마도 그 변호인이
유출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서 내에는 윤 전 대통령의 개인 고유 식별 정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증거들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담겨 있는 만큼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이고 그리고 변호인단으로서 이러한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다라는 것 자체가 업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진술 번복 사실이 이 청구서가 공개되면서 알려지니까 당사자들도 이에 대해서 좀 압박감을 느끼진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특검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할 때에는 사실 그러한 비밀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진술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서가 외부로 유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발언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외부로 알려지게 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을 모셨던 그러한 측근인 만큼 그러한 발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리적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진술을 번복하겠다라고 나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영장 청구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에 더 이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나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관련자들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장 청구 내용이 유출이 되면 공범들이 또 진술을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청구서에는 특검이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련 행위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다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발언까지 언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수사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특검의 시각이 이렇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좀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진술 번복이나 아니면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박종준 전 처장의 경우에는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관련 당사자를 공범으로 적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신병 확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소환 조사라든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아무래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 상황 좀 짚어봤고요. 김건희 특검 내용도 좀 짚어볼게요. 오늘 좀 압수수색 속보가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압수수색도 이뤄졌고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자택 등 뭐 10몇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지금 뭐 주거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가리지 않고 이 한 10곳 정도의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가 대상이 됐습니다. 일단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개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확보하고자 한 것은 2022년 당시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공천 개입을 김 여사가 한 정황이 있는지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 공관위원장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그런 통화 내용, 명태균 씨가 공개한 통화 내용에도 윤 의원이 언급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종의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공천 개입이라든지 압박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와 함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도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용호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장을 피의자로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물이죠? 이 유라시아 경제연합회의 경우에는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한 단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관련해서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단체가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투자 유치 설명회들을 열면서 삼부토건의 사업 가치라든지 미래 가치를 굉장히 좀 좋게 이렇게 포장을 한 내용을 지금 특검은 포착을 한 것이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부토건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단체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기 위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조사입니다. 그것은 일정 정도 삼부토건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함께 이러한 포럼에 참석한다라든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라든지 그러한 행위들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삼부토건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 이것을 과장해서 아니면 허위로 일정 정도의 공시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했다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려서 이득을 봤다라는 부분이 핵심일 텐데 그래서 지금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나 관계자들 계속해서 소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분 변동 과정까지 좀 살펴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분 변동 과정까지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주가 조작이라든지 부양 행위를 하려면 일정 지분을 대주주로서 유지를 한다면 사실상의 공시 의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삼부토건을 관련해서 지분율을 그 특검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봤더니 굉장히 급격한 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주주도 수시로 바뀌고 이것은 일정 정도의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고 공시 의무를 회피하면서 그러면서도 주가는 부양해서 일정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고자 한 것 아닌가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현직 간부라든지 이 임원들을 소환을 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시에 내부적으로 주가의 흐름과 맞물려서 지분율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누구의 지시로 인해서 이러한 지분을 사고 팔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예, 그러니까 삼부토건의 대주주가 수시로 바뀐 것이 공시 의무를 회피하려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특검이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도 조사한다고 해요. 우리기술 의혹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기술 의혹의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네. 우리기술 사건을 연루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그 인물들도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 관련된 인물들과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 핵심에는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지적이 되는 김종우 전 회장의 경우, 대표의 경우 지금 사실상 특검이 수사의 칼날을 가장 겨누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일단 우리기술의 경우에는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득액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실제로 주가 부양을 해서 이득을 얻은 그 이득액의 실현이 발생한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도과했는지 아닌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법리적인 쟁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김건희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가 조작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와 이제 관련성이잖아요. 무엇을 좀 입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아는 지인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범죄 행위를 같이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김 여사 측의 입장인 것이고요. 네. 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라든지 투자를 일인받아서 다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 인물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에게 이런 정도의 보고라든지 우리가 우리 기술 내지는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이러한 주가 부양을 하겠다라는 것을 적어도 김 여사에게 고지했을 가능성을 특검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인지하고도 그렇게 해라라고 일임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동조 내지는 방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하자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결국에는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소환한 격인데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지금 주변인 소환을 다 마치고 나서야 김건희 여사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헌재를 통해서 그리고 일부 이 형사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수사의 개진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관련 당사자가 처벌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수사에 진척이 있고 네. 나머지 사건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수사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의 진술을 취합하고 또 남아있는 객관적인 물증들, 뭐 계좌라든지 아니면 주가 흐름들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한 이후에 아마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시점에는 이것들을 다 증거로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7심 심사가 있는 가운데 특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더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7월 상순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서울이 37.8도, 북춘천 37.2도, 대전과 광주가 3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기상 관측 118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기온이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에 강한 소나기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내륙 지역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펄펄 끓는 서쪽 지역은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특보가 해제됐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은 서울과 광주가 36도 등으로 무척 덥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8도 등 극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짙어서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경기 서해안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는 내일도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